흡입해 사각지대 없이 깨끗하게 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곧 만나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즉각 담화를 발표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 이유로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도 했는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분담금으로 6조 원 규모를 요구한 미국의 태도는 주권 강탈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맹이냐 나이강도냐 돈 없으면 지휘하라! 싱크대에 설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부피를 줄여주는 분쇄기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의 상당수가 분쇄된 음식 찌꺼기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가수도에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20대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숨진 아내가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해도 영향이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삶과 관련 깊은 노동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큰 회사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그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시행을 사실상 1년 정도 미루고 또 예외 규정도 둔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뽑아야 하니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 물론 중소기업들은 사람 뽑으려 해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새 제도의 시작이 어렵다고 본 정부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두 가지. 우선 법정 노동 시간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습니다. 최소 9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거론되는데 제도가 시작은 되지만 시행이 사실상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대책은 특별 연장 근로제도 적용의 확대입니다. 재난 수습 상황 등에 한정돼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해 기업들이 일이 많을 때는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보완책은 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정부는 시행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아 보완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엔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생을 우선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할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방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누더기로 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한 주에 40시간이지만 노사가 합의를 하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일할 수 없는데 다만 자연재해라든지 재난 또는 그와 비슷한 사고가 있을 때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그 특별 연장 근로 조건에 경영상의 사유라는 걸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면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 줄이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아 기자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통신, 금융 등 국가 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특별 연장근로 신청 대상입니다. 한 해 승인이 과거엔 10건 안팎에 그쳤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본 수출 규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이유로 벌써 780여 건이나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아예 시행규칙을 바꿔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문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별 연장근로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로 계획된 시행규칙 개정은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에 무게를 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총파업이나 사회적 대화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정 간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곧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그 말이 나오고 하루도 안 돼서 북한이 답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이득이 없는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빨리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보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이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북한 반응은 17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지금까지 3차례 북미 정상이 만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으며 미국이 시간벌이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에게 무익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해 곧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또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ing, and for the last 2 years on the bottom it had 0 and 0.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다는 점을 자랑해온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자 보상이 없을 경우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압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저격병 부대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지도하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 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틀 전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참관 보도에 이어 연이은 군사행보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 미국의 참모들이 거친 말 주고받으면서 서로 비난할 때도 정상들끼리의 사이는 좋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 관계를 강조해왔습니다. 그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오늘 북한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내용은 워싱턴 정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늘 강조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을 칭찬하고 곧 보자라고 언급한 이면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북한 권력의 정통성 유지에 도움되는 것 아니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준 것만으로도 독재자에게 선물을 준 거라는 야당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김계관 고문의 담화 내용은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선물이라는 워싱턴 조야의 인식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라는 북한의 요구를 뭉개면서 상황을 관리하거나 북한의 양보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기존 전략의 수정이 필요해진 겁니다. 북한으로선 이 상태로 협상에 나서봐야
나아지는 것도 없이 미국에 시간만 벌게 해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선뜻 먼저 양보 의사를 보였다간 보수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가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오늘 우리와 미국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방위비를 올해보다 5배 올리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방위비 인상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맹이냐? 빨강도냐? 돈 없으면 집에 가라! 아침부터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은 오후에나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협상해서 미국은 올해 우리 분담금 1조 389억 원에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액을 걸고 연내 타결을 밀어붙이는 미국에 맞서 우리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뭔지부터 따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유지해온 기존 틀 내라면 인상률은 20-30% 선에 그칠 것이라는 게 우리 측 계산입니다. 동맹국 간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동맹국에도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유리한 협상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분담금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라는 게 폐기가 되면 미국이 그만큼 더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그렇다면 폐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으면서 방위 분담과 연결해서 더 비용을 보존해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모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달 초 각각 미 의회를 방문해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다음은 홍콩 시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에서 오늘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홍콩 섬과 도심을 연결하는 터널 입구에 있는 이공대 근처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에선 다 철수한 시위대가 이곳 이공대를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건데 오늘 경찰이 진압 작전에 나섰습니다. 현지에서 송욱 특파원입니다. 이공대로 가는 다리가 불타고 장갑차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충돌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출혈탄이 또다시 발사되면서 시위대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트 뒤에서 화염병을 들고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lways change the member. The police block the deal. They said that we can leave it in this white court. 새벽 5시 반 경찰은 대학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정문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캠퍼스를 빠져나오려는 시위대는 대부분 캠퍼스를 완전 포위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아있는 시위대의 일부는 유서까지 쓰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경찰은 대학 안으로 들어가려는 취재진에게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an I go inside? No. 현재 이공대엔 시위대 수백 명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들도 수십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의 최대 번화가인 이곳 팀사추이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시위대를 향해 3발의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시위는 이공대 농성 지원을 위해 경찰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시위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고등법원은 정부가 발동한 복면금지법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정부의 비상대권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캐리람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홍콩에서 SBS 송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최근 누군가 찢거나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는 게 한 이유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그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훼손을 놓고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학가에선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복 홍콩 시대혁명!
연세대에서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홍콩 민주화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최근 잇따른 홍콩 지지 대자보 훼손도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타인이 무슨 말을 하든 넌 자유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사회인데 한국은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났고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함께한 홍콩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홍콩 민주화 지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광주나 87년의 기억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저희에게 정말 가슴을 때리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옆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티벳, 동남아 대학생들과의 SNS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대학생들의 연대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홍콩 항쟁을 지지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티벳 유학생이 참가를 했어요. 이런 항쟁이 어쨌든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는 게 다른 나라들의 그런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 투쟁들에도 굉장히 많은 힘이 될 거라고. 학생들 사이엔 중국 유학생에 대한 혐오를 경계하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와주셨던 분이 중국 유학생분이었고 중국에 있는 인민들도 다 이제 중국의 독재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건데 중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분명히 하고. 내일 전국 대학생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 모여 홍콩 시위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홍콩 대자보 훼손으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외 중국 국민은 이성적으로 애국심을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주는 기계를 싱크대 아래에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그런 분쇄기 제품 대부분이 음식 찌꺼기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하수도로 내려보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된 가정집 싱크대입니다. 음식물을 싱크대 구멍으로 흘려보내면 분쇄기가 작동해 조그만 알갱이로 갈립니다. 이 알갱이들은 싱크대 아래 설치된 2차 처리 장치에 모이고 이 찌꺼기들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집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쇄기로 갈린 찌꺼기를 담아내는 2차 처리 장치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쇄기가 설치돼 있더라도 2차 처리기가 없는 가정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덜 걸려진 채 공공하수관으로 모두 흘러가게 됩니다. 일부 판매업체들이 2차 처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2개월 동안 판매한 개수는 대략적으로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되고요. 제가 설치한 모든 게 2차 처리기 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분쇄된 오물 쓰레기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설명한다고 하면 사실 구매자는 없죠. 이렇게 되면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하수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2차 처리 장치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80% 이상 회수하는 제품만 인증하고 있습니다. 20% 이하의 쓰레기만 하수도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2차 처리기를 달아서 인증된 제품이지만 회사 서비스 센터에서도 그냥 본체만 닿는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수관 막힘 등을 우려해 우리나라는 음식물 분쇄기를 금지해오다 2012년에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업체 40여 곳에서 93종 모델을 생산 중인데 7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제조업체 측은 분쇄된 음식물이 2차 처리 장치 없이 하수 처리장으로 가도 수질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제대로 거르지 않는 분쇄기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품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걸 관리해야 할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이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은 2차 처리 장치 없이 본체만 달린 분쇄기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선 다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 허가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수질오염을 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설치 인증 사진을 보면 본체만 달린 채 유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2차 처리기로 거르지 않으면 모든 찌꺼기는 하수관으로 흘러갑니다. 음식물이 한번 갈렸다고 해도 찌꺼기 덩어리가 하수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90도로 꺾인 수평 하수관이 많아 더 취약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디스포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직류관, 한마디로 밑으로 그냥 수직관을 많이 이렇게 하수관을 설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평관이 아직까지 설치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음식물이 섞인 호수는 하수처리장 과부하 문제도 유발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 BOD, COD, SS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질 기준인데요. 대개 200ppm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파쇄물이 들어가고 하면서 계속 그 농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환경부가 조사해봤더니 분쇄기 도입 이후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서울시 3개 지역 아파트에서 분쇄기 설치 후 수질을 측정한 결과 오수 발생량이 60% 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분쇄기 인증 허가와 사후 감독은 허술합니다. 환경부는 이 업무를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제품 11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9개 제품 인증을 취소했지만 늘어나는 판매량에 비해 담당 인원은 4명으로 관리 감독은 역부족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판품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해서 취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체들도 자가 설치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시판품 조사를 많은 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불법 설치가 적지 않은 걸로 확인된 만큼 광범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 구형을 포함해서 일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은 검찰의 구형 등을 포함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난항이었습니다. 고유정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검사가 무서워 답변을 못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10분 동안 휴정한 뒤 재판은 다시 열렸지만 결국 결심 공판은 연기됐습니다.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사건과의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 2일을 결심 공판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장의 결심 재판을 마무리하는 걸 2주 동안 미룰 수는 있었겠지만 선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고유정 측도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개심과 복수심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과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전 남편을 살해한다는 동기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재판부는 병합을 검토했고 곧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차 세우라며 승객이 기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때린 것도 모자라서 의식 잃은 기사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가버렸던 이 남성이 오늘 붙잡혔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오늘 오후 A씨를 서울 관악구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 반쯤 경기도 수원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세워 빨리. 차 세우라고! 여기 차 못 세워요 지금. 기사가 세울 곳이 없다고 거절하자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안 나요. 문 나 안 나. 지금 나 세워.
급기야 기사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A씨는 기어를 조작해 직접 차를 세운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정신이 없어갖고 차가 시시를 가는 거예요. 차가. 그런데 내릴 때 기아를 자동에서 중립을 해놓고 나간 거예요. 내린 거예요. 주변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던 터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와 폭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석 달 전에 한국에 온 베트남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에 시신을 안매장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그제 자정 가까운 시각, 경기도 양주시에서 30살 베트남 이주 여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낮 1시쯤 한국인 남편 57살 신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짐을 싸 일하러 나가겠다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숨진 여성은 평소 남편의 폭언과 생활비 압박에 시달려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거기 용돈도 안 주고 먹는 게도 안 사주고 누나는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계속했고. 지난 2017년 30살 가까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여기 와서 그렇게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남편한테 잘 챙겨주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여성의 시신은 어젯밤 전북 완주에서 안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1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 근처에 피의자 신 씨는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신 씨는 사건 초기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고 발뺌하다 차량 안 핏자국 등을 근거로 추궁이 이어지자 자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앞서 넉 달 전에는 또 다른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통계를 보면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수가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남편과의 갈등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남편밖에 없잖아요. 친척도 없고 무슨 문제 있으면 또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내 남편 그런 건 싫어하나 봐요. 지난 7월 남편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또 다른 베트남 여성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31%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전국에 200여 개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지만 먼저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있는 법인지도 모르는 단계에 있거든요. 주변에 무관심이 되면은 그 센터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뭐 할까? 라는 고민이 돼요, 저는. 결혼 전후 교육 역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에 맞춰져 있고 가정폭력 대처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주 여성 체류 자격에 남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입니다. 이딴 문제 제기로 체류 연장 때 남편이 신원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됐지만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엔 여전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계획을 잘 보여주고 그것만으로 장기적인 체류 자격으로의 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문화 가정 폭력 검거 건수는 3,900여 건으로 5년 새 10배나 늘었지만 3년마다 실시되는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조차 다문화 가정은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빠져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2달 전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 분만 직전에 임신부들이 몰리면서 심지어 간호사 탈의실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고 진료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좀 남은 임신부들도 있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병원이 무리하게 유도분만 계획을 잡은 거라며 산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바닥엔 벗어놓은 옷가지와 이불 패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서랍 안에는 쌓여있는 비품이 그대로 보입니다. 35살 A씨가 지난 9월 출산 직전 5시간 동안 대기한 산부인과 탈의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5일이 출산 예정일이던 A씨는 담당 의사가 추석 연휴로 휴진해 유도분만을 하자는 권유에 예정일보다 한 주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전 예약이었지만 당시 병원이 A씨에게 내어준 분만 대기실은 간호사 탈의실이었습니다. 간호사실 창고에서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산모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상황이었는데 유도분만까지 무리하게 잡았을 필요성이 있었나. 이 병원에서 같은 날 출산한 산모는 모두 13명. 이 가운데 간호사 탈의실에서 내진받고 하루를 머문 뒤 유도분만을 한 산모는 확인된 사람만 3명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상한 유도분만 경험 사실을 알게 된 산모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6시에 들어가서 한 24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금방에 들어갔으니까는 40분 정도 있다고 출산한 것 같은데요. 이에 병원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으면서 수용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분만이 평균 대여섯 명이거든요. 근데 그날 8시간 안에 13명이 한꺼번에 온 경우는 순간순간 양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면이 있어요. 풀로 차니까. 보건당국은 감염 우려 등 위생상의 문제를 개선하라며 해당 병원에 행정지도 조치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딸의 대학 입시 관련 특혜 의혹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해당 대학의 전 총장이 권력형 입시 비리라면서 검찰 조사를 촉구하자 나경원 원내대표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은 지난 2012년 성신여대 실용음악학과 장애인 특별전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당시 나 의원이 성신여대 특강을 한 다음 달에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없던 전형이 생겼고 실기 면접 과정에서도 나 의원의 딸이란 사실이 공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명예훼손 재판이 몇 년째 이어졌고 최근 조국 사태 이후 시민단체 재고발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감사를 지휘했던 김호성 성신여대 전 총장이 나 의원 딸 입학은 권력형 입시비리라고 공개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특강을 온 이후로 원래는 6월 1일자로 전형이 입시 요강이 마감되는 건데 6월 14일자로 전형을 신설하는 그 요청을 내부 감사 등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판을 통해 허위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라며 김 전 총장의 악의적인 인터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도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음해성 의혹 제기를 중지하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렸던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입니다. 이거 처음 지을 때부터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서 올림픽 끝나면 자연을 복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원할지 결정할지 못해서인데 그러는 사이에 가리왕산은 제 모습을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경기장 피니시란입니다. 제가 있는 곳부터 저 위로 한 3km 정도가 경기장이었던 슬로프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슬로프가 어떻게 많이 변했는지 제가 직접 걸어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파른 결승선 슬로프를 넘어서니 여기저기 파놓은 물길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인 허벅지 높이만큼 깊었는데 지난해 호우 피해가 난 뒤 약 10억 원을 들여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해발 700m쯤 올라가자
시야가 넓게 트이는 구간이 나왔는데 축구장 66개에 달하는 숲이 사라진 속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황무지였습니다. 그나마 자란 풀은 숲 같은 생명력이 강한 것뿐이었습니다. 슬로프 주변엔 뿌리가 훤히 드러난 나무도 많았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는데 밑에 바닥 쪽에는 지금 흙이 다 파여가지고 저 나무 뿌리들이 지금 이렇게 다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제 팔이 들어가고도 닿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네요. 많이 파져 있네요. 해발 1000m가 넘어가면서 경사는 더 가팔라졌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데도 자갈과 돌은 더 심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표토가 계속 유실이 되면서 자갈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갈밖에 안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에는 생육 조건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정상 근처에는 산사태 방지시설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이미 삭고 닳았습니다. 슬로프 주변에는 굴러떨어진 바위들이 무더기로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 상태라면 호우주의보 정도의 비가 올 경우 산사태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연 계곡입니다, 이곳이. 네. 근데 이런 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자연의 특성상 원래 물길을 찾아서 빠른 속도로 하단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가리왕산 복원 비용은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원 방법을 결정하지 못하는 동안 가리왕산은 더 황폐해지고 복원 비용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가리왕산 스키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민간합동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2년 동안 방치했던 가리왕산 스키장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빨리 나서 가리왕산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리왕산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딱히 효과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즘 인터넷에는 어디가 얼마에 팔렸다더라, 또 그 아파트가 얼마에 나왔다, 이런 가짜 글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인터넷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1억에 거래됐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에서 해당 거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10억 5천까지나 했다고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되는 않았어요. 영등포구 한 아파트는 신고가로 59제곱미터가 11억에 거래됐다는 글이 올랐는데 허위 매물이란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부동산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이런 거래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엄청 곤란하죠. 싸게 내놓은 분들도 무슨 소리야, 4층에 11억이 나갔는데 물건 거둬들이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몇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집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이른바 자정거래가 문제가 된 데 이어 올해는 이런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없는 거래를 실제 일어난 거래처럼 게재를 하더라도 이미 수요자들이 그 거래가를 믿고 과열된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이달 말쯤 발표한 뒤 편법 증여나 불법 전매 등 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염수를 버려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경우 발생할 환경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된 방사능 오염수 117만 톤을 1년 동안 희석해서 바다에 버릴 경우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연간 최대 0.62 마이크로시버트로 추산했습니다.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피폭되는 방사선량 연간 2100 마이크로시버트에 비해 극히 미량이라며 영향은 충분히 작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전력도 당장 내년부터 방출을 시작해야 원전 부지의 저장 용량 초과를 막을 수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極めて慎重にかつ安全サイドでね考えるべきだと思います。疑わしきは罰する勇気をね私たちは持つべきだと。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사전 정지 작업에 대해 국제사회의 저지 공조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어제 삼선의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 쇄신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 비박계 수도권 의원들이 적극 호응했는데 반면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융퇴를 거부했고 중진들도 지금은 단결할 때라며 지도부를 감쌌습니다. 당내 갈등의 불씨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당 해체와 지도부 용퇴까지 거론한 김세연 의원 불출마 선언에 오늘 황 대표 총선 결과로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용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쇄신론이 지도부 책임론으로 번질까 경계하는 걸로 해석되는데 한국당 중진들도 뭉쳐야 산다, 비현실적이라며 지도부를 감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분열하면 총선 필패라며 지금은 지도부의 통합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충정은 이하나 대안 부족, 당 해체 이후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댕긴 쇄신의 불길은 비박계,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퍼져가는 모양새입니다. 황 대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때가 아닙니다. 혁신에 걸맞는 물갈이 폭과 방법에 대해서 국민한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죽어야 산다는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쇄신론이 나오면서 한국당 지도부 리더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여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권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이후 80년대 운동권 세력, 즉 86그룹 용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세대 교체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언이 86 용퇴론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86그룹 정치인들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 세대더러 퇴장하라는 요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우상호 의원도 정치 기득권이 됐다는 지적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86세대가 다 나가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2000년대부터 정치를 20년간 했으면 퇴장할 때도 됐다. 이제 86그룹은 자리를 비워줄 때 아니냐는 문제 제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86그룹이 청년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용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인적 쇄신 요구가 강하게 분출하는 양상은 아닙니다. 초선 비례대표인 이용득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 대열에 동참하는 등 현역 의원 30명가량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총선 물갈이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중진 86그룹에 대한 쇄신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이버의 일본 내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이 통합됩니다.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거대 디지털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패권에 맞서는 한일 동맹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네이버가 대주주인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1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야후재팬은 일본 내 2위 검색 사이트로 대주주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두 회사는 기존의 검색, 메신저, 온라인 결제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AI 분야 등 신사업 투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我々は2社統合を果たした上で日本、アジアから世界をリードする AI テックカンパニーを目指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최근 라인은 적자가 이어졌고 야후제페는 미국의 구글에 밀리며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ヤフーにしてみてもそういった濃いユーザーとの接点がなかった関係なかったっていうところでいうと LINE が欲しくてしょうがな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이번 통합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으로 출자한 합작 회사가 두 회사의 다양한 사업을 지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전 한국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이용자 수에선 일본 1위는 물론 미국, 중국의 인터넷 패권에 맞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소뱅이라고 하는 기업과 동남아시아를 잡고 있는 소셜 기업이 합쳐질 거고 많은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라인에 얹어서 글로벌리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업계에선 사실상 한일 IT 동맹이란 의미가 있다며 알리바바 등 중국 업체들과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